안녕하십니까. 바로 또 운동 생리학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책 맨 앞에 보시면 뭐 생리학 트레이닝 역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목차.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운동 생리학 ATP에 대한 내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5장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영양소라든가 기본적인 운동 생리학의 기초 지식들 뭐 여기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근육, 신경, 순환, 호흡 이런 식으로 근육, 신경, 심장, 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에 관련된 뭐 그런 거 산염기, 평형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호르몬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운동과 환경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6페이지부터 이제 보면은 뭐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기서 못 맞춘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췄으니까 그냥 수업할 때 이거 맞췄습니다, 저거 맞췄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다 맞췄습니다. 제 강사하면서. 그러니까 생리학에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추고 역학은 현실적으로 뭐 그것도 약간 운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다 맞춘 분도 있고 시험 매년 다르죠. 다른데 제가 다른 어떤 강사보다는 1, 2점은 더 맞춥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8주 동안 할 거니까 생리학, 역학 꽉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교과, 교육학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은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모고를 통해서 특히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신 내용을 제가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이게 내가 잘못 외웠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로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생리학, 역학을 우리가 한 2달 정도 하는 거죠.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부의 나머지 이제 초반부에 3, 4월에 이제 운동 생리학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걸 해야 되냐? 심리, 사회, 뭐 측평, 체육사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올해는 특히 2022 교육과정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과,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운동 생리학과 역학은 초반부에 많이 공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되고 뒤에 가서는 이거 한번 보는데 시간이 막 며칠씩 걸리지 않도록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설명을 다 드리지만 책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생리학, 역학은 따로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생리학은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글자들을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글자들이. 이해가 되시고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쓰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갈 내용 아니 저게 뭔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해가 되시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해하다가 암기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이 기준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생리학을 쓸데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막 연결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연결한 다음에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 차차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고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역학에서 어떤 강사보다 1, 2점 더 합격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리학에서 1, 2점 더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3점, 4점 그렇게 맞으면 이거 자체로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6. 특히 역학 가지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거 제 이해가 안 됩니다. 역학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고 역학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측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맞는다. 공부는 다 하지만 시험 매년 유형이 다르잖아요. 다 맞을 수도 있고 한 개 틀릴 수도 있고 2개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과목 성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6페이지에 처음 보면은 1 운동 생리학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책이 좀 늦게 나왔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다 그려주셔가지고 책이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 주 이제 토1 마무리 작업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4, 5권 안 나온 책들, 그거 마무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금요일까지 하니까 토, 일, 월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그 2권이 거의 뭐 며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동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제 손을 떠나거든요. 책이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럼 아마 한 일주일에서 늦어도 열흘 안엔 다 2권이 거의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죄송한데 이런 책 작업을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원래 전에는 제가 만들고 거의 프린트하는, 출력하는 식의 책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건져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 개 한 개 다 그리셨어요. 표도 그리셨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뭐 1교정, 2교정하고 이래서 약속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2월
한 10일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게 3월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럼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끝나면 제가 그때 카페 만드는 것은, 제 개인 카페 만드는 것은 학원에 얘기해 놨는데, 그때 본격, 카페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그 정도,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카페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면 이제 운동 생리학의 이해, 이렇게 나오는데, 운동 생리학이란 뭐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운동 생리학은 운동 생리학이죠, 그냥. 그래서 뭐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운동 생리학이란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보시면 반응, 적응 뭐 이런 글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반응, 적응 이런 게. 그래서 운동 생리학이란 1번에 보시면 운동으로 초래되는 생리 기능적 변화와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인체의 반응과 적응 이런 것을 규명하고, 그러한 반응과 적응이 인체의 기능적 측면, 주로 수행력과 건강 등의 어떠한 생리적 의미를 갖는지 연구하는 것이 운동 생리학이다 하고 개념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운동 생리학 개념 쓰라고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죠. 다만 뭐 반응, 적응 이런 글자가 나오고, 이 반응과 적응에서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양가로 2번, 운동 생리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분야, 운동 생리학과 이제 관련이 있는 학문 영역으로 그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운동 처방학, 뭐 영양학 이런 거, 생체 역학 이런 것들이 있다, 스포츠 의학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니까요. 예, 요건 시험에 나올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응과 적응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극하면 이제 반응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반응 자극하면 이제 우리 인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응과 적응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근데 이게 그 앞에 부분에 이 생리학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막 직접적으로 뒤에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 그런 용어, 개념들까지 막 이렇게 앞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부분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근육 파트 가면은 근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은 신경에 대해서, 심장은 심장, 폐는 폐, 그렇게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막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걸 모두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기준으로 쭉쭉 읽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그 양가를 1번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무수히 많은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접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자극에 접하게 될 때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극을 주면은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일본에서도, 양가를 1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하면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인체가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더운 환경. 이 더운 환경이 자극이죠. 그죠? 더운 환경에 우리가, 더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인체는 피하 혈관, 피하는 피부의 밑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 하잖아요, 그죠?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하잖아요. 그 피부 밑을 그냥 피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피부 밑에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전도라는 양식의 열 발산 반응을 보이는 한편, 바람 반응을 통해서 증발이라는 열 그 발산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더운 환경이라는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냐? 전도하고 증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끝에 그 생리학 맨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운동과 환경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은 이제 열 전도기 전에 복사 전도, 뭐 대류 증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거기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앞에서 그냥 전도하고 증발이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아, 뒤에 가면 나오겠구나. 더운 환경에 가면은 당연히 그 인체가 그 어떤 열을 발산해야 되죠. 안 발산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죠.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 발산하는 그 기전이 피부혈관 확장과 발한해서 뒤에 가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피부혈관 확장, 그 다음에 발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전도하고 증발도 나오는데 뒤에 가서 그냥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운 환경에서의 그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 보시면 추운 환경도 자극이죠. 자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피부혈관 수축, 그 다음에 몸을 떨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뒤에 가면은, 운동과 환경 편에 가면은, 추운 환경에서 인체의 어떤 반응 현상으로 피부혈관 수축, 그 다음에 그 불수의적인 골격근의 떨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먼저 나온 것 뿐이다.
그래서 추운 환경에 가면은 또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산소 분압이 낮은 경우. 산소 분압이 낮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도 자극이죠, 일종의.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낮은 그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호흡수. 호흡수는 호흡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호흡수가 1분에 몇 번 뛰느냐, 몇 번 호흡을 하느냐, 그 호흡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심도는 호흡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호흡의 깊이. 그래서 우리가 산소 분압이 낮은 환경이라는 자극에 처하게 되면은 호흡수를 증가시키고 호흡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더운 환경, 추운 환경, 산소 분압이 낮은 그런 자극에서 어떤 인체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 결국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 분압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운동과 환경 편에 가면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모형이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종의 자극이죠. 운동의 일종의 자극. 뭐 더운 환경, 뭐 추운 환경 마찬가지로 운동도 일종의 자극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운동하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올 건데, 일단 6페이지 밑에 모형을 보시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자극이죠. 자극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반응을 통해서 이제 평정 상태, 이렇게 나죠. 평정 상태가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운동하면은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이 모형은. 근데 이 반응을 계속 거듭하게 되면은 인체가 그 형태적 기능적으로 이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개선되는 거죠. 인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적응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형을 우리가 보고 운동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왜 일어나냐? 한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 계속 거듭하면 적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이 적응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반응 현상을 보이려고,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이는 현상은 인체 현상이고, 계속 운동하는 이유는 이 적응 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액량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적혈구수 늘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반응이 계속 거듭되면 인체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적응이라고 한다. 그런 모형이다. 그리고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계속 거듭하면은 그 생명체가 형태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가 긍정적일 때 적응이라고 한다. 거기 지금 제가 읽은 거 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계속 자극을 주면은 반응을 계속 보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인체가 이제 형태적인 거랑 기능적인 건 다른 겁니다. 형태적인 건 어떤 것들이 막 커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적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죠. 그래서 계속 반응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인체가 변화를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개선되게 되는데 그게 긍정적일 때, 나쁘게 바뀌는 거 말고 좋게 바뀔 때 그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응과 적응 개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환경에서 산소 분압이라는 외적 자극에 이제 직면하여 그러면 이제 고지 환경 산소가 분압이 낮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인체는 환기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환기량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은 반응이고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이 고지 환경 높은 지대 가서 마라톤 선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고지 환경 가서 이렇게 적응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응을 거듭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처음에 이제 환기량 증가시키는 건 반응이었고요. 적혈구라든가 그 마이오글로빈, 그 밀도 이런 것들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혈구하고 마이오글로빈 증가되는 건 적응이라는 얘기죠. 반응이 아니라. 자, 적혈구가 증가되면은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소 수송과 이용에 관련된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산소 수송은 적혈구 때문에 산소 수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오글로빈은 산소 이용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원래 심장 쪽에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나오는 용어들인데 여기서 이제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고지 환경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막 산소 그 분압이 낮고 그런 현상, 그런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환기량을 증가시키는 반응, 그리고 적혈구와 마이오글로빈을
미토콘드리아, 뭐 마이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 그런 적응 현상을 겪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과 적응을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적응은 반응이 거듭될 때 형태적, 기능적으로 인체가 변하게 되는데 그게 긍정적일 때 적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운동이란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그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외적 자극이다. 그래서 아까 뭐 더울 때, 추울 때, 산소 분압이 낮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동도 일종의 똑같은 그런 자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인체 반응의 예로, 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박수가 증가되죠. 가만히 있다가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박수 증가되고, 호흡수 증가되고, 혈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죠. 이런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데 계속 운동, 매일 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진짜 적혈구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 마이오글로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적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 반복적인 운동 자극, 즉 트레이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기능적 변화가 초래될 때 그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근데 이미 우리 아까 양가로 2번에서 제가 그 체크하시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이죠. 계속. 그래서 적응을 위해서는 한 번 운동에서 진짜 뭐 이런 뭐 미토콘드리아 늘어나고 마이오글로빈 수 늘어나고 적혈구수 늘어나고 이러진 않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운동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덥네. 그래서 그 양가로 4번 마주 보면은 이 적응을 위해서는 몇 주간,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어떨 때는 며칠간의 트레이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수가 먼저 증가합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보다는 적혈구가 먼저 증가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이오글로빈은 좀 그 밀도가 증가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적혈구, 마이오글로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자, 심장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이런 내용들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따로 제가 뭐 필기하라 이런 거 말고는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심실이죠. 이건 자심방이고. 요거는 이제 우심방. 요거는 이제 우심실이죠. 이렇게 돼 있죠. 심장. 그럼 이제 심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활동근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운동생리학이니까 활동근이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심실에서 이렇게 혈액이 나오죠. 나와서 활동근으로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들어가죠. 우심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서, 여기 이제 소장이, 우리 소장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들이 여기서 이제 분해돼가지고 탄수화물만 얘기하면 이제 혈중 글루코스가 돼가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해서, 여기다 좀, 위에다 적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소장이다 했을 때, 혈액을 타고, 탄수화물 같은 거 섭취를 하게 되면은 간으로 간다는 얘기죠. 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리로 내려오고 혈액이 내려와서 폐로 간다는 얘기죠. 폐로 이렇게 가서 폐로 가면 이제 폐포가 있거든요. 폐포를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고 있는데 어쨌든 폐포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순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 판막이 있고요. 이렇게 정맥에도 이렇게 다 판막이 있습니다.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인체가 살아가려면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가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포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하고 영양소라는 것은 이제 뭐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5대 영양소는 물, 비타민, 무기질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런 내용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 영양소하고 산소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소하고 산소가 이거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도 심장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뭐 여기 소장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운동생리학이니까 이 근육이 중요하죠. 활동근육, 활동근들 마찬가지로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한데 이 영양소하고 산소를 우리가 뭐 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바로 활동근육 조직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간하고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다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지만은 영양소하고 산소가 공급돼야지만 제가 괴사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세포가 다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거고, 이 산소는 호흡을 통해 섭취하는, 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근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혈관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이게 심장이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이 좋은 그림은 심장 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좋은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는 거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은, 이 혈관의 그 직경은 요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직경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이 이 크기가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 이 동맥으로 봤을 때, 갈수록 이제 이게 짧아지죠. 이게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요까지를 우리가 소동맥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 직경이 짧은 거, 요거를 이제 세동맥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마지막을 실제로 저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는 요 혈관인 모세혈관. 사실 모세혈관은 세포를 감고 있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이거 이렇게 막 감고 있습니다. 감고 있는데, 어쨌든 혈관의 그 직경으로 이렇게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도 동맥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 모세혈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정맥 모세혈관이죠. 그 다음에 세정맥, 그 다음에 소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혈관의 직경을 가지고 대동맥, 소동맥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론서는 소동맥, 세동맥을 쓰지 않고 이 표현만 써서 건너뛰고 쓰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소동맥이라는 표현 없이 세동맥이라는 표현을만 사용하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소동맥하고 세동맥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동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리는 다 같으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올라타죠. 올라탈 때 혈액에서는 단당류 형태인 글루코스 형태로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글루코스 형태로. 탄수화물은 이제 단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글루코스는 단당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글루코스 형태로 음식물이 혈액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글루코스랑 이제 같은 말이 혈당,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 가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될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그 단당류가 2개 모이면 이당류,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면 우리가 다당류인데, 이 글리코겐은 다당류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혈중 글루코스는 이런 간이나 이제 여기 근육에 저장되는데, 간에 이제 저장될 때는 글리코겐 형태로, 다당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혈액에 나올 때는 혈중 글루코스 상태로 나오는 것이죠. 글루코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와서 이 혈중 글루코스가 이 세포에 그 탄수화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혈액은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는 이쪽에 이제 폐 쪽에 가면은 이런 기관을 이제 폐포라고 부르거든요. 폐포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폐포하고 요 폐포 모세혈관, 결국 폐포가 됐든 여기가 됐든 산소하고 영양소하고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는 그런 기관, 그런 혈관은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폐포 모세혈관과 폐포 간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데다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 산소. 얘도 마찬가지로 다 영양소,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활동군, 당연히 그 산소하고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절대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 오면 요걸 제가 좀 확대해서 그리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조직을 감고 있는데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혈관이고 요게 예, 세포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한 개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혈액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혈액. 이 혈액은 뭐냐? 자심실에서 나온 이 혈액이죠. 예,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요 세포는 예, 저런 조직들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죠. 그리고 이 세포는 세포막, 세포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거 이제 막은 세포막이라는 게 있고요.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세포질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마이오글로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여기 여러 가지 기관들, 소기관들 여기 세포질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핵 이렇게 있는 거죠. 세포의 구성 성분이 핵, 세포질, 세포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액을 타고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죠? 이쪽에서 산소 받았고, 이쪽에서 영양소 받았고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영양소 받았으니까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산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여기서 주는 거죠. 뭘 주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는 거죠. 그리고 요 공간은 이제 간질액이라는 간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질액. 체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질액. 이 간질액은 결국은 림프액이 되고 그게 이제 순환해서 혈액으로 다시 바뀝니다. 근데 림프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 혈관,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이 세포 사이에가 이제 간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간질액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산소부터 얘기하면은 산소가 이제 혈액을 타고 이렇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 혈액을 또 얘기해야 되죠. 혈액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막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중간에 이렇게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혈액은 다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혈액은 두 가지로, 다시 말해서 세포 성분과 혈장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혈장 성분으로. 그래서 세포 성분은 뭐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그리고 혈장 성분은 이제 대부분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유기물들, 그 다음에 염류, 소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섬유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인데 세포 성분이 한 45%, 그 다음에 요건 혈장이 한 55%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액은. 그래서 이제 산소가 먼저 저 폐포에서 이제 기체교환을 통해서 산소가 이제 혈액에 올라타죠. 올라타는데 이 혈액의 이 적혈구 안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가, 결합해가지고까지 와가지고 산소가 간질액을 통해서 산소를 내려놓으면 여기서 마이오글로빈이 산소를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산소가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마이오글로빈은 저장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운반하는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일단 마이오글로빈에게 주고 나면은 이 마이오글로빈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산소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혈액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고, 폐포에서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은 결국 폐포까지 이동해서 그 산소가 이렇게 혈액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 영양소는 그래서 음식물 섭취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영양소가 빵빵한 그런 혈액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영양소를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영양소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 세포질 안에는 산소도 있고 영양소, 물, 굉장히 많은 세포질 안에 그 소기관들 다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마이오글로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산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영양소하고 산소 얘기했는데, 산소는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소는 혈장 성분에 이제 물이 많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97%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또 하나는 한 3% 정도는 물에 용해된 상태로, 이 물에 용해된 상태로,
그렇게 이동하는 게 있고, 이산화탄소도 뭐 세 가지 운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명활동을 세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양소는 소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산소는 저기 페퍼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혈액을 타고 와가지고 세포에 공급이 된다. 기본 우리 몸이. 그래서 이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ATP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자, 그럼 또 쭉쭉 읽어가 볼게요. 지금 뭐 반응 적응 나오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5번 보면은, 양가로 5번 보시면, 운동에 의한 적응 현상은 심장 용적이 증가된다. 그럼 용적은 이제 부피를 얘기하거든요. 이 심장이죠. 심장인데, 사실 이제 지구성 트레이닝하고 운동이라는 게 지구성 트레이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저항 트레이닝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운동하게 되면은 여기 우심실에도 영향이, 이것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구성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요 용적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우심실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두꺼워지고 용적도 커집니다. 근데 아주 작게 증가되기 때문에,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을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다 이 자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증가됩니다. 근데 이 자심실이 크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운동의 종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구성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죠. 뭐 달리기 한 30분간 이상 한다거나,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이런 거 무산소 운동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여기서 심장으로 봤을 때는 심장의 용적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용적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자심실이라고 그랬죠? 이게 요만했던 게, 이걸 원으로 그리면 이게 자심실입니다. 용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심실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크기하고 부피는 다른 거지만 하여튼 요 안에 공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장 옆에 이렇게 근육이 있겠죠.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근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요랬던 심장이 이 안에 용적은 커지지 않지만 이 두께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께가 요만했던 게 두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할 때는 이렇게 되고 무산소 운동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용적이 또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양가로 5번 보시면 운동에 의한 적응은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 용적 증가, 그 다음에 혈액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혈액량 늘어나는 거. 혈액량 왜 늘어나는지도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혈액량 늘어나는 이유가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 그 다음에 항류 호르몬,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혈액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물론 적혈구수도 많고요. 근데 적혈구가 증가되는 것보다, 적혈구가 많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끈적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미 기출된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혈장량 늘어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건데, 어쨌든 운동선수는 혈액량이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장 용적도 증가되고. 그죠? 이런 형태적인 변화와 함께 운동선수들은 안정시에 심박수가 일반인들보다 늦게 뛴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를 이렇게 띄워보면은, 되게 높네? 재보면은, 이제 운동 안 된 사람들은 뭐 80번에서 100번 뛰면 정상입니다. 근데 운동된 선수들은 막 50번, 60번 이하로 이렇게 이제 뛰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운동성 섬액,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운동 부하에 대한 심박수 반응 감소, 이것도 운동성 섬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이런 걸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 운동성 섬액의 개념을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시에 트레이닝 된 후에 심박수가 뭐 60번 이하로 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운동성 섬액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밑줄 긋고,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된 후에 일반인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뭐 최대한 운동을 했을 때 그 심박수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이래도 우리는 운동성 섬액이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뒤에 가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는, 그러니까 운동선수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천천히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뛴다 했을 때, 당연히 운동선수의 그 맥박이, 심박수하고 맥박은 일치하니까 적게 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운동성 섬액이라고 한다. 근데 운동성 섬액의 정확한 개념은 안정시에 60번 이하로 뛰는 거, 그거를 트레이닝 후에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운동성 섬액이 늦게 뛰는 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맥박이 늦게 뛰고 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변화고, 막 심장이 커지고 이런 건 형태적인 변화고. 그래서 운동 반응 현상을 계속 거듭해서 형태적 기능적으로 이제 몸이 개선되겠죠. 근데 그 변화가 긍정적일 때 그걸 적응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트레이닝에 의한 적응의 다른 예.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예, 형태적으로 이게 두꺼워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적이 커지진 않고, 예, 요만했던 게 이렇게, 이건 지구성 운동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했을 때 이 두께가 증가되는 것이다. 용적은 똑같았죠? 제가 그릴 때. 예, 이 두께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6번에서 하는 얘기는 트레이닝에 의한 이제 적응의 다른 예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근육의 크기 증가, 이런 뭐 우리 이렇게 운동하면은 이두근 커지죠. 예, 그런 것들은 형태적 변화지. 뭐 기능이 좋아지는 거, 그것도 이제 형태적 변화죠. 커지는 것은. 그리고 힘이 좋아지죠. 그죠? 예, 힘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진다. 근력은 힘이죠. 근력은 힘이고 순발력은 힘 곱하기 속도고 뭐 이런 거죠. 예, 뭐 역학에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운동 계속 하면은 근육의 크기가 커진다. 이건 형태적 변화고, 힘이 좋아진다는 건 기능적 변화고,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다. 그래서 7번. 운동과학의 목적은 뭐냐? 바람직한 적응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장 커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운동 안 했는데 심장이 커지는 건 병이죠. 근데 운동을 해서 커지는 건 좋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을 때 남들보다, 예, 호흡수가, 심박수가 적게 뛰고,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그 도출하기 위해서 7번에서 하는 얘기는 자극이 운동이죠. 합리적인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고, 운동을 우리가 합리적인 뭐 운동을 막 무식하게 한 번에 할 때 막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좋은 적응 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 인체가 나타내는 반응, 적응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한 기능적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결국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운동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도출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반응과 적응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박스에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적응 중에서 박스에 보시면, 세포는 뭐 이렇게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도 있죠. 환경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극이죠. 이런 거에 적응할 수도 있는데, 이 환경 자극을 우리가 구분해서 수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뭐 반응, 적응도 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능까지 나오긴 좀 어렵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구나 정도. 환경 적응은 수능, 요까지 그냥 미치시고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 적응은 좀 약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생리학에서 우리 개념이고,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적응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객관식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 때문에 운동하는 건 아니죠. 예, 적응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이제 8페이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항상성,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주된 기전인 음성 대먹이기 기전, 그 다음에 뒤에가 뭐 항정 상태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미시스, 뭐 이런 용어도 조금 약하지만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 우리 시험은 딱 그렇게 항상성 이렇게 적는 시험이고요. 항상성 정도는 개념을 쓰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맞게 채점해 주기 위해서. 네. 근데 뭐 이런 개념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항상성, 항정 상태 이런 용어를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고, 뭐 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8페이지에 3 항상성과 음성 대목이 기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항상성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보면은 유기체가 자신을 거기 밑줄그시면 됩니다. 유기체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내적 그 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딱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안정되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현상을, 경향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계속 거듭되면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세포 내 내부 환경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항상성은 깨지겠죠. 그래서 그 세포는 죽겠죠.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포가 살지 못하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아니면 그 부분이 썩어서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런 거죠. 세포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항상성 개념은 뭐 여기서 뭐 이미 나와 있고, 또 박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스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건 학자 이름이 있으니까, 항상성이란 캐롤이라는 사람이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니까 항상성을 요구할 때 이 학자 이름을 사용할 확률이 그래도 높겠죠. 캐논이라는 사람이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로 정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항상성 맞출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보이는 그 어떤 방식이
음성 대먹이기 방식인데 양가로 이번에 이제 보시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음성 대먹이기 방식 또는 뭐 부적 피드백 방식, 네거티브 피드백 방식 동일 용어니까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밑줄 보시면 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정상 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소시키는 반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성 대먹이기, 부적 피드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정상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인체의 주된 방법은 음성 대먹이기 방식이다. 그래서 양성 대먹이기 방식도 있는데, 양성 대먹이기 기전은 그 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이제 양성 대먹이기 기전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양성 대먹이기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항상성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배변할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양성 대먹이기 기전에 해당하는데요. 그 보시면, 제가 지금 9페이지 박스 보는 겁니다. 양성 대먹이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 양성 대먹이기 전에 그 얘가 뭐냐. 비록 그 부적 피드백이, 그러니까 반응과 자극이 반대 방향. 그게 이제 부적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같은 방향이면 정적 피드백이죠. 근데 인체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 부적 피드백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의 항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피드백이 그 주된 유형이지만, 정적 피드백 방식, 또 필요하다. 인체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이 출산할 때 분만 수축, 그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항인용 호르몬과 뭐 옥시토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수축을 더 시킨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리고 여기 뭐 옥시톡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가면 이제 호르몬 쪽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호르몬이고, 뇌하수치 후엽에서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자궁 수축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수축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나온다는 얘기죠. 인체에서는 이렇게 양성 대먹이기 기전도 사용된다. 근데 보통 배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이거 지금 출산할 때 이럴 때는 양성 대먹이기 기전이다. 근데 하지만 인체가 대부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은 음성 대먹이기 방식, 변화값에 대해서 증가됐을 때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성 대먹이기는 변화값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우. 그래서 예로 이제 지금 출산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성, 다시 말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사용하는 주된 방식은 음성 대먹이기 방식이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면 음성 대먹이기 방식, 방식이 반응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방식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체온의 음성 대먹이기 기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미음 가볍게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극, 그 다음에 반응, 적응, 항상성, 그 다음에 항정 상태,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하는 방법, 이거 음성 대먹이기 기전, 그 다음에 호르미시스. 이 용어들만 우리가 알고 계셨다가 시험에서 필요한 용어만 딱 쓰고 나오시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체온의 음성 대먹이기 기전. 그래서 체온이 증가됐을 때 그 체온을 변화값을 증가된 부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게 음성 대먹이기 기전이죠. 그런 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성 대먹이기 적응이 아니죠, 그죠? 음성 대먹이기 반응이죠. 우리가 앞에서 반응 적응 공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보시면 피부 및 심부 체온, 심부는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몸의 안쪽 부분을 심부라고 얘기하는, 물론 심장도 심부죠. 근데 몸의 안쪽 부분을 심부라고 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보시면 피부나 그 심부 체온의 상승은 피부 및 시상하부에 있는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된다. 감지기가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라고도 하고요. 뭐 수용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수용기는 고유 수용기죠. 뭐 금방추 골지건 관절 수용기 이런 것들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수용기입니다. 감지기. 그다음에 통합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지기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기억에서 피부 및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그건 이제 줄여놓은 게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제 설명하고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피부나 시상하부, 시상하부. 그 용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시상하부는 또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 듣고 복습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맞출 수 있는 생략은 다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게 머리라고 제 머리를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머리는 이제 대뇌가 있고요.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좋은 그림은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간뇌라고, 이 부분을 이제 뇌간. 이렇게 1차원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막 이렇게 손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뭐 여기다가 칠판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에. 대뇌, 간뇌, 뇌간, 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뇌는 또 이렇게 시상하부, 시상 밑을 시상하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 이렇게 용어를 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뇌하수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뇌하수체도 전엽이 있고 이제 후엽이 있겠죠. 앞이 있고 뒤가 있겠죠.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은 호르몬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간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뇌간은 이제 중뇌,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파트에서 좀 봐야 되는 내용은 요 시상하부하고 연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연수는 호흡 중추, 그 다음에 심장 중추가 이 연수 안에 있습니다. 연수 안에 있지만 그냥 연수를 호흡 중추라고 우리가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체온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 안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다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심장, 호흡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시상하부가 연수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거 호흡 중추인 그 시상하부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기억에서 하는 얘기는 피부 및 침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피부하고 시상하부에 감지기가 있다는 얘기죠. 시상하부에 통합기도 있지만 감지기도 있습니다. 감지기도. 그래서 보통은 통합기하고 감지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가 두 군데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세 군데,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감지기로 피부하고 시상하부에 감지기가 있다. 여기 피부에서 센서가 있다는 얘기죠. 체온 올라간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 에서 자극을 감지하는 거죠. 감지해서 이 정보를 고심성 신경을 통해서 통합기에 전달해 줍니다. 이 통합기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효과기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효과기에다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구심성 신경. 감지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피부나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감지기에서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체온을 감지해서 이런 것들을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여기서 정보를 다 판단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효과기에다가 명령을 내린다.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서 피부 및 시상하부에 감지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감지기는 이제 센서죠. 이거는 센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온도 수용기는 통합기, 즉 요번에 감지기 얘기했으니까 통합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기는 어디 있느냐? 그 뇌 시상하부 안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시상하부에 감지기도 있고요. 여기도 시상하부에 통합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추죠. 중추.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감지기가 뭐냐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시상하부가 답이 될 수 있고 연수가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보는 거지. 뭐 감지기, 뭐 체온 조절 중추의 감지기는 어디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통합기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구나. 요 내용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보시면 그 통합기는 시상하부에 있다. 시상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현재의 기온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감지기에서 이제 정보를 보냈겠죠. 90도 신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종합 분석 판단하는 겁니다. 이 통합기에서. 그리고 효과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효과기에다가.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이제 효과기 얘기하겠죠. 그럼 체온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 그게 이제 현재 기온이 너무 높아서 감소시켜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효과기에 이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주겠죠. 명령을 내리겠죠. 효과기는 이제 땀샘, 피부 혈관 이런 것들, 땀샘과 피부 혈관 이런 것들이 효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체온과 관련된 효과기는 피부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죠. 땀샘이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열을 발산시키겠죠. 그래서 체온을 정상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 효과기는 표적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지해서, 이거 정보를 줘서 여기서 다 판단해서 표적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올라갔던 체온이 내려가는 이런 부적 피드백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그러면 이제 땀 분비로 인해서 증발과 피부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체온의 발상 반응이 촉진된다. 여기서 그렇게 효과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올라갔던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적 피드백 방식을 으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미음 반대로 이건 지금 체온이 올라갔을 때 얘기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피부혈관이 수축하고 똑같은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얘가 감지해가지고 명령을 줘가지고 얘가 여기다 효과기에다가 얘네들한테 명령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피부혈관을 확장시키지 않고 아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확장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피부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도 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근육도 효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 생산이 촉진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하고 이제 모형도 제가 지금 쭉 읽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나오니까 이 시상하부는 간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 조절 중추가 간내 시상하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호흡, 심장 중추는 이 연수에 있다는 거, 뇌 연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요번에 이제 체온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을 때 운동하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죠. 혈중.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ATP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림이 있었지만은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오죠. 이제 활동근이죠. 활동근에 산소 주고 영양소 주죠. 그럼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ATP를 만들죠. 그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생기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결국 폐포 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쪽은 농도가 높고, 이거 호흡했으니까 산소 농도가 높고, 물론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는 있지만, 사실 뒤에 가면 계속 반복되지만, 여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공기, 그 산소 분압은 100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입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산소를 쓰잖아요. 여기서 조직에서 쓰게 되니까 다 쓰게 되고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을 지나갈 때쯤 요 폐포 모세혈관에서의 산소 분압은 한 40 정도 되고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한 46 분압이 이렇게 됩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산소는 들어오고 이것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폐포 쪽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이렇게 기체 교환이 되는 거죠. 이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쭉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면 이게 종합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막 섞여 있어서 조금 오늘 내일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운동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간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렇다. ATP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죠. 그럼 이산화탄소 올라가면은 증가와 산소는 감소하죠. 산소는 썼으니까, 그죠? 산소는 쓰고, 전자전달계, 이제, 뒤에 가면 전자전달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고, 그래서 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산소는 쓰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ATP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그럼 이렇게 이산화탄소 증가, 근데 산소 감소보다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우리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산소 부족에도 반응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부족이 훨씬 더, 증가가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 인체에 반응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튼 이산화탄소가 운동할 때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은 뇌와 경동맥, 경동맥이라는 것은 이제 목동맥을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가 있죠? 목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 뭐 제가 심장 이렇게 대동맥에서 나오죠. 대동맥에서 나오면 원래 이렇게 활 모양의 대동맥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대동맥궁에서 각 기관으로 이제 뻗어 나갑니다. 뭐 팔로 가고 다리로도 가고 막 나가죠. 간으로도 가고 활동근으로 뭐 이쪽 여러 가지 팔다리로 나가고 머리로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머리로도. 대동맥에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이제 대동맥 이런 활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대동맥궁, 대동맥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우리 운동생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용어는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 자심실에서 자심실에서 혈액이 나오게 되면은 머리로도 당연히 간다. 여기 우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은 이거는 폐동맥이죠. 폐포 쪽으로밖에 안 갑니다. 폐 쪽으로. 그래서 이걸 폐순환, 우리가 소순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건 대순환이죠. 자심실에서 나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인체 모든 기관, 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돌기 때문에 이걸 체순환, 뭐 대순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머리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혈액이 가는 거죠. 이렇게 심장도 마찬가지로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혈액이 다시 역류하거든요. 역류하면서 요 관상동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심장 파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심장도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상동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얘도 살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영양소가 필요하죠. 어쨌든 머리로 가는데 머리로 가는 혈관이 크게 이제 두 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경동맥, 뭐 내경동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두 줄기인데 그 외경동맥은 이제 머리 겉에 부분과 얼굴 부분, 그 다음에 내경동맥은 머리 그 뇌 안에 있는 뇌에 이제 로 연결되어 있는 동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심장의 혈관을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른다. 조금 더 경동맥은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머리로 가는 혈관을 경동맥이라고 부른다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서 뇌와 경동맥에 있는 특별한 화학 수용기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은 이 경동맥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경동맥을 우리가 목동맥이라고도 하고, 이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이 있다 그랬죠. 이게 두 줄기가 있는데,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 그 이제 경동맥 그 동이 있습니다. 경동맥 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부분에 어떤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죠. 수용기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전부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수용기, 통합기, 효과기 얘기하는 거죠. 이 수용기가 어디 있느냐? 이 경동맥 부분에 있는데 외경동맥, 내경동맥 갈라지는 그 부분에 있긴 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경동맥에도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그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억에서 하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경동맥, 뇌와 경동맥 이쪽에 수용체에서 이거를 감지한다는 얘기죠. 감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그 감지기는 통합기, 뇌 연쇄 호흡 정추에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경동맥 이쪽에서 이산화탄소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 정보를 연수에다 준다는 얘기죠. 연수가 호흡 중추. 지금 뭐 호흡하고 있으니까 호흡 중추가 연수 안에 있으니까 심장 중추, 심박수 관련되어 있는 심장 중추도 이 연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지기에서 경동맥 이런 데 이제 감지기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증가됐다는 거 감지하면은 연수에다가 자극을 그 정보를 주게 되고 연수에서 이제 판단하는 이게 통합기 역할을 하는 거죠. 통합기가 이제 연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됐으니까 호흡수를 증가시켜야 되겠다 하고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효과기에서
호흡수를 증가시키겠죠. 호흡수를 증가시켜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겠죠. 효과기가 이제 호흡 근육이 됩니다. 뭐 hen경막 같은.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디귿에서 호흡 중추는 그 감지기에서 받은 그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 호흡 중추는 이산화탄소, 산소, pH, 뭐 적정 수준과 현재 수준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그 현재의 혈중 이산화탄소가 적정 수준 이상이다, 너무 높다 이러면 이 통합기가 뇌연수의 그 호흡 조절 중추라고 하는 특별한 그 뇌세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추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효과기, 호흡 근육, 그럼 hen경막, 늑간근 같은 그 호흡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호흡수를 증가시킨다. 명령을 내리면 이것도 다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hen경막이 안정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을 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호흡이 일어나는데 자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흡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효과기가 호흡 근육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한다. 부적 피드백 방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증가됐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막 용어들이 나오지만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한 번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그 페퍼에서 이게 심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결국 나와가지고 페퍼 쪽으로 가잖아요. 페퍼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페퍼를 이제 감고 있지만 여기서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수가 증가되게 되면은 산소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코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체의 체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비읍 보시면 그래서 그 미음 보시면 그 호흡 활동이 증가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자, 비읍 만일 과한기에 의해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낮아지면은 음성 대목이 기전에 의해서 호흡수는 오히려 감소시키고, 이건 이제 아까 증가될 때를 얘기한 거고, 비읍은 이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감소되게 되면은 과한기에 의해서 과한기 막 함부로 하면 우리가 과한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수영 스타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수영하다가 산소가 부족해도 호흡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영하다가 의식 잃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과한기 환자들, 그래서 자기 그 비닐봉지로 이렇게 TV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자기 호흡을 자기가 다시 들어 마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과한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는 다시 그 음성 대목이 기전에 의해서 호흡수를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러면 억제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적 피드백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죠. 또 모형도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있는 거, 모형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양성 대목이 기전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 그래서 이게 음성 대목이기 반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온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감소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성 대목이 기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왜 하냐, 이런 반응이 왜 일어나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우.